저는 과학문화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대략 한 20년쯤 됐는데 공익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40대부터 한 70대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연과학 16년째 그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눈을 뜨면 하루 종일 뭔가 생각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브레인은 기본적으로 외부 자극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 만나고 끊임없이 분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브레인이 분산적이 된 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래야 옛날에 살아갔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수렵 채집을 했잖아요. 바깥에 있는 야생 환경에서 먹이를 찾거나 위험을 피해야 되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대로 지나들어 온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면 순발력이고, 안 좋은 측면은 굉장히 분산적이죠. 잔뜩 생각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지 않는 거죠. 목표의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근데 이건 아이러니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좀 더 방향 지어지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면 알고 싶어지죠. 생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하는가? 효과가 있고 효율이 있어요. 효율은 굉장히 단시간당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효율보다 더 중요한 건 효과예요. 좀 느리더라도 효과를 봐야 돼요. 효과에는 목표 지향적 방향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걸 사고 실험을 해봤더니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루 이틀 동안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단체 회원이 한 15,000명쯤 돼요. 직접 현장에서 4시간에서 강의를 얼추 다 하면 한 20년쯤 됐어요. 하다 보니까 지식을 받아들이는데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아들인가, 그런 관점에서 크게 떠오르는 거는 지금 내가 어디 있지 하는 위치에 대한 감각이에요. 위치란 말은 공간 속의 위치, 그건 장소가 되죠. 또 시간 속의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건 순서가 되잖아요. 그 위치란 개념은 대부분 한 70~80%는 공간에 대한 개념 쪽으로 많이 쓰는데 2가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당신이 지금 위치는 어딘가? 이 말은 한 개인한테는 지금 내가 몇 살이지 이 말하고 관계 있어요. 지금이 청년기냐 장년기냐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냐,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지를 항상 의식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30대 40대 사람이 매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생각한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정년퇴임하고 한 60대 넘어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60 중반부터는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한 상황이 우리 삶 앞에 펼쳐졌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가져야 될 하나의 기준점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디 있지? 그럼 간단히 내가 100년이라는 삶의 여정에서 지금 내가 어디 있지 묻는 거는 내가 대학생이냐, 내가 직장인이냐, 내가 정년퇴임이냐, 이걸 항상 객관화해서 개념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프리랜서 가까운 사람이에요. 직장에 있을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걸 자동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의식한테 항상 물어야 돼요. 가정에서 당신의 위치는 뭐냐? 직장에서 당신의 위치는 뭐냐? 이 시대에 당신의 역할은 뭔가? 그래서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항상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 위치는 어디지? 그걸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지라는 질문은 무의식처럼 항상 있게 되면 그게 2번째 질문을 트리거해요. 2번째가 뭐냐면 뭐가 중요한데? 이 장소에서, 이 시점에서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 데는 참으로 묘책이에요. 해보면 중요하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죠. 지금 방송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장 적절한 생각을, 기억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것도 중요해지죠. 그래서 그 중요도라는 게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친구하고 만났을 때는 뭐가 중요하겠대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중요해질 수가 있죠. 모두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요. 해야 될 건 많아요. 말 그대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수두룩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예요. 모든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관에 의해 갖고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머지 일들은 알아서 정리가 돼요. 신경 안 써도 스스로 순서를 맞춰가서 정리가 돼버려요. 자, 예를 들어 줄까요? 저는 연구소에 30년 있었거든요. 정년퇴임한 지 몇 년 됐는데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떨어지고 뭐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방식을 그대로 한 거예요. 내한테 뭐가 중요한지. 나는 평소 책을 읽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 우선순위는 나는 돈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돈보다 내가 좋아하는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최우선순위에 뒀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벌어지냐면 경제 문제도 차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국에서 저를 초청하잖아요. 만약에 우선순위를 헷갈려갖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직장도 알아보고 기웃거렸다면 공부에 집중을 못 하겠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럼 아무도 내 말을 귀를 안 기울이겠죠. 그냥 악순환에 빠져요. 그때 우선순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동안 내가 잘해왔던 게 뭔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최근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우선순위 하나 바꾼 게 있어요. 그전에는 논문을 주로 보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브레인은.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쌓여요. 그리고 자료 쌓이고 자료 정리하고 논문을 읽고 하는 게 이제 집에서 하는 일의 거의 70~80% 메인이었어요. 그게 한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뭘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창의적으로.
지난 한 30년 중에 20년을 지식을 습득하는데 거의 올인을 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지식의 습득이었어요. 획득. 최근 5년, 7, 8년 됐어요.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지식의 획득이 아니고 지식의 편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창의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바꿨잖아요. 지식의 습득보다. 그러면 그대로 행동을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딱 앉자마자 뭐 이메일 체크하고 이거부터 들어갈 걸 딱 스탑하고 짧게 한 5분만 해도 내가 우선순위 했던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논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처음에는 답답하죠. 난감하죠. 막연하죠. 막연한 데서 생산적인 겁니다. 그때를 버텨야 돼요. 근데 그걸 1시간은 버틸 수는 없어요. 10분은 버틸 수 있어요. 막연한 걸. 막연한 화면을 보고 10분간 버텨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드디어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그것도 직선을 그려보고 사각형을 그려보고 이게 이제 한 3년쯤 되니까네 첫 해는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지금 가속이 붙었어요. 내가 그 우선순위를 안 바꿨더라면 아찔해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그 3년 사이에. 그 전에 한 5년에 바뀔 걸 거의 2배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매 순간 그냥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가 논문에 나왔던 걸 종합하면서 그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는 그쪽으로 향해 그러니까 막 가속이 되는 거예요. 자, 뭐 하나 바꿨죠?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하는 우선순위 그 딱 10분 하는 행동을 바꿨더니 3년 지났더니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는 뭐냐면 당신이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최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든 딱 일어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 이메일 체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우선 바꿔야 돼요. 이메일 먼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오래 뿌리 깊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한 10년 전에는 이메일 먼저 체크했어요. 근데 우선순위 딱 바꾸면 돼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이메일 먼저 체크 안 한다. 우선순위라는 거는 룰을 만드는 거예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딱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하고 싫어도 10분만. 처음에는 뭐 1시간 하면 안 돼요. 10분만 내가 먼저 그림을 그려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0분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후에 또 이메일 보죠. 근데 그걸 일주일만 딱 하고 나면 10분 룰이 딱 정착이 돼요. 놀랍게도 이메일부터 안 연다는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10분 그거 버티는 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30분을 늘어나요.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더니 70% 시간을 그 창의적 작업을 하고 있더라니까. 놀랍죠? 이게 간단한 우선순위 하나 바꿔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우선순위인 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일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못 보내요.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를 바꿔갖고 습관화됐더니 지금 하루 시간에 70%를 가장 중요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다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장 창의적인 일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새롭는 거죠. 이거 우선순위 하나 바꿔서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 결코 내가 1시간 할 걸 생각 안 했어요. 딱 10분만 버티자. 이제 3년 됐어요. 이건 창의성이기 때문에 이게 정착되는 데까지도 1년 갖고 안 돼요. 해봤더니. 조금만 핑계 있으면 다시 옛날 편안한 방법 돌아가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만큼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의 70%를 가장 중요한 일만 해요. 새롭고 독창적이고 전부 다 내 지식을 갖고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즐거운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 바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직장이든 동호회든 인간들끼리 모여서 할 때는 가장 내려내야 될 게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은 없다. 옳은 경험 법칙입니다. 거의 수도성이 수행할 정도로 그걸 체화해야 돼요. 자동 반응이 날 정도로. 누굴 만나든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기본 점수가 제로예요. 무조건 할 때마다 남는 거예요. 기준점이 낮으니까. 자,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기대하지 말라 해서 사람 관계나 뭐 동호회에서 어떤 만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지 애정을 쏟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정은 쏟고 투자는 하되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는 타인이 해주는 거잖아요. 타인이 나한테 하는 보답일 수 있잖아요. 그게 기대잖아요. 타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은 타인에 대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개개인은 독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그건 그 사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든 어쨌든 기대를 하지 않게 되면 실망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말은 수없지만 어렵죠.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그거는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쓴맛을 본 사람들, 예측이 황당하게 많이 깨져본 경험을 많이 본 사람들, 그때 수업료를 많이 내고 터득하는 쓴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기대하지 말라는 게 체화가 됩니다. 사장들이나 그다음 어느 단체 리더격 되는 사람이 첫 번째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면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그러면 일단 본인이 심리적으로 교란을 안 당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우연의 기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예외 없이 지난 30년, 40년 동안을 나는 책을 반드시 현장에 샀어요. 카드로 책을 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서점에 가면 어떤 데는 옛날에는 막 3시간씩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서점에 일단 갔다 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시간 있어요. 그러면 매번
놀라운 책을 발견해요. 이게 우연에 기대는 겁니다. 우연에 기댄다는 것은 특히 지식을 획득하는 데서, 특히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데는 결정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이후로 바뀌지 않는 습관 하나가 뭐냐면 종이 신문을 보는 겁니다. 한때는 많이 볼 때는 신문 세부를 봤어요. 아침 먹을 때 매일 일간지 세부를 한 10년 동안 봤습니다. 요거는 좀 권하고 싶어요. 특히 식사할 때 스마트폰 보지 말고 종이 신문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물론 나쁜 점도 있어요. 항상 과잉일반을 하면 안 돼요.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종이 신문은 정보를 습득하는 데서는 제가 한 7개까지 다른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하고 해외 학습 탐사도 가보고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우연에 기대는 정보의 소수 중에 압도적으로 좋은 거는 종이 신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우연에 기댈 때 어떤 정보를 얻게 되는가? 전부 다 신문에서 얻었던 거예요. 바로 이틀 동안 얻었던 정보를 내가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중학생, 특히 초등학생이 건시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초등학생들, 안경 쓰는 학생들이 많다는 대충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70~80%래요. 이거 좀 심한 거잖아요. 그 조그마한 칼럼이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중국, 일본, 한국이 특히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 70%가 건시에 가깝게 진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이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실험을 해봤대요. 대부분 짐작은 뭐겠어요?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이렇다는 게 가설이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해봤더니 그게 조금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결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 애도 다 스마트폰 보는데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이 왜 이렇게 특히 많은가, 우리나라가. 답이 뭔지 알아요? 나도 놀랐어요. 한번 추측해봤어요. 이런 추측할 때 얼마나 즐거워요. 그 머리가 살아있는 거 이때. 결정적인 뭐냐면 야외 활동 시간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과학적 설명이 뭐냐면 어린애들이 바깥에서 많이 놀면 햇볕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면 망막에서 신경 전달하는 것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건시는 눈이 앞뒤로 간격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시가 되잖아요. 이게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 이쪽에 망막에 신경 처리를 하는 것에서 도파민이 나와갖고 그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왜 중국, 한국, 일본에서 애들이 눈이 초등학생이 갑자기 나빠졌는가 최근에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과가 뭐냐면 아파트 생활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집 속에서 오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거 논문에 찾아보려면 힘들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깜짝 놀랐어요. 음식은 꼭꼭 여러 번 씹어야 소화가 잘 되고 그러면 장수한다. 그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걸 정면으로 뒤집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치매의 전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 든 사람이 음식을 많이 씹고 있으면 그거는 치매의 전조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겁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지식하고 정반대의 결과였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어디서 얻었어요? 우연히 얻었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거의 한 30%는 우연히 얻은 겁니다. 미리 예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어둔다는 거예요. 지금 뭐 60대 중반이 넘었지만은 그 예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약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말지. 그거보다 얻는 게 10배 이상 많으니까요. 일단 느긋하잖아요. 예약하면 시간 맞춰 다녀야 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난 그 스트레스가 비용이 더 크다 보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가다가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우연히 가다가 더 좋은 책을 볼 수도 있고 그 모든 우연을 뿌리째 막아버리는 게 뭔가 삶을 예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단점이 많죠. 그걸 뭐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한 번도 기차표를 예매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데 뭐 이렇게 출장을 가든 얘도 호텔을 한 번도 예매해 본 적이 없어요. 예약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지금 수십 년을 이런 식으로 살아봤을 때 내가 예약을 하지 않아서 황당한 일을 당한 게 한 5년에 걸쳐도 한 건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없어요. 모든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약하는 문화가 되면 사회가 안정이 돼요.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요.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룰을 잘 지키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박수를 보내요. 근데 항상 인간이 하는 거의 대부분 행위는 아무리 좋은 행위라도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가 뭐냐면 한 개인의 삶에서 우연히 끼어들 찬스를 놓쳐버려요. 저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강의나 방송 이렇게 있다면 항상 그러지 않는 게 아침 산책이에요. 산책이야말로 모든 게 우연히 작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스마트폰 내려놓고 가야 돼요. 어떤 다른 철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스마트폰 들고 가는 거는 산책을 못 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산책을 할 때는 우연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계절마다, 시간마다 바뀌는 나무잎, 지나가는 행인, 구름, 그리고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때 많은 옛날 기억이 올라오면서 지나가는 사람 표정에서 다른 기억이 인출되기도 하고 지나가는 버스 소리에서 1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 밑에는 뭐가 항상 작동하죠? 뭐가 중요한데 이 줄 밑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 열려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이 뭔데라고 하는 그 무의식적 소리가 계속 잔잔하게 흐를 때 많은 것들이 그 주제로 연결이 돼요. 최고의 발상법이에요. 스마트폰을 갖고 간다?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산책을 갈 때는 스마트폰 딱 내려놓고 그 시간만 딱 내려놓고 가급적 아무도 그냥 편안하게 가갖고 자기 몸이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억이 흘러서 나와요. 그때 많은 기억들이 전부 다 우연히 연결이 돼요. 놀라워요. 저는 그 우연히 연결되는 과정을 매일
적어도 4-5건을 관찰해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에 뚝 하다가 다른 기억이 탁 연결되고, 그 연결되는 순간 바로 어젯밤, 바로 서너 시간 전에 새벽에 꿈꿨던 꿈이 탁 연결되고,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가 연결되고. 우연에 기대라. 우연을 열어두라. 우연에 기댈 때는 반드시 보강하는 한 가지 행위를 해야 돼요. 우연은 스쳐 지나가요. 우연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곧장 호주머니 넣어야 되잖아요. 우연적으로 좋은 정보를 만나면 반드시 스크랩을 해야 돼요. 10초 못 해요. 우연히 발견한 정보를 다음에 다시 우연히 발견할 수 있나요?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우연히 보고 신기하면서 끝나버려요. 그럼 다시 그런 우연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야기 드릴게요. 과학 유튜브를, 우연히 발견한 좋은 과학 유튜브를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게 6,300건입니다. 3년 동안. 발견보다 더 중요한 건 저장해놔야 돼요. 다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 많이 해봤죠? 그 간단한 중요한 숫자 발견했는데 그거 다시 찾다가 1시간 보낸 적도 있죠? 그거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연을 딱 캐치하는 순간 이걸 저장한다는 걸 습관화해야 돼요. 자동 반응 바꿔놔야 돼요. 그 10초 노력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우연이 다른 우연을 불러오는 이 주문이 안 걸려요. 마법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 당신 그렇게 꼰대처럼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모든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맞아요. 그 말이 참 맞아요. 인간이 우리도 이렇게 좀 허술한 데도 있고, 그런 거 인간이지.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만들었던 사고의 체계가 우연의 기대라는 거예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꾼다 해도 이게 중간에 몇 번 실수를 할 때 자기한테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고 조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유도를 두라는 거예요. 우연의 기대란 말은 우리 몸도 좀 우연에 열어둬야 돼요. 저는 시계 같은 거라든지 반지 같은 거 그런 거 안 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내 몸은 그냥 내 몸인 거예요. 내 몸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몸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손에 안 들고 다니고 어깨 메고 다녀요. 손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갖고. 절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요? 절에 가면 불상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로자라버리니 간센보살이니 뭐가 모르잖아요. 간단해요. 석가모니 불은 아무것도 치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손에 아무것도 안 든 사람이에요. 그냥 옷만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나 간센보살은 부처님 곧미치잖아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 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산책할 때 스마트폰 내려놓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연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때 자연이 우리한테 손짓을 합니다. 우리가 놀라움이라는 이걸 진짜 진지하게 브레인과학적으로나 인지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놀라움을 엄밀히 그게 뭐하고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움 비슷한 정신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놀람 반응이 있어요. 깜짝 놀라.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 있죠. 바로 그 속담에 해당되는 거예요. 뭘 하나 당하고 나면 그 부분 놀라워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회에 가장 팽배하게 있는 놀라움하고 좀 비슷한 건데 놀라움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현상이에요. 신기한 걸 쫓아가요. 그래서 방송 프로든 이런 신기한 게 많잖아요. 신기한 거는 왜 출연했는가? 놀란 반응은 생존 본능으로 출연했고, 신기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기억을 확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을 공부해보면 해마에 있는 일화기억은 용량이 무한정입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제가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에 본 자동차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동차 뒤에 신혼부부가 탔는 모양인데 큰 풍선을 달아갖고 고속도로로 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 왜 기억이 날까요? 몇 년 지났는데도. 그게 새로워서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 가는데 차에 풍선 달고 다니는 사람 드무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일화기억은 용량이 무한대인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우면 무한대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재수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더 공부를 해도 실제로 자기가 예측했는 것보다 점수가 그만큼 안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새로운 걸 안 해서 그래요. 했던 걸 또 하잖아요. 지금께 3년 동안 했던 걸 또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어려운 대학 수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걸 응용했다면 고등학교 수학은 다 풀었을 거예요. 새로운 걸 했다면 더 빨리 갔을 거예요. 미국의 와인버그라든지 노벨상 받았는 그 서너 명의 사람들 전기를 읽어보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수학을 다 이수 다 했습니다. 미리 대학 과정을 빨리 배워놓으면 그거는 브레인 관점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득이 많습니다. 우리 브레인은 새로운 거에 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놀라움이라는 현상이 새로운 거에 묻혀갖고 새롭다는 거하고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놀라움은 새로운 거하고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놀라운 거는 새롭지 않은 데서도 놀라울 수가 있습니다. 종로거리를 갈 때 수천 명을 봐도 모든 사람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유일하게 몇 명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종로에 가다가 유일하게 이런 사람이 기억이 날 거예요. 코가 두 개면 기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 강해갖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이때 새롭다는 말하고 놀랍다는 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새롭다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코가 두 개인 사람 보면 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할 정도의 사건을 봤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도대체 이럴 수가, 이 말이 나오는 단계를 놀랐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남자가 임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배가 튀어나왔고 임신한 남자를 봤다면 그거는 새로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확실하죠?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동차 뒤에 풍선을 달고 가는 거는 놀라운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멋을 부리네 하거든. 내가 자동차에도 뒤에 풍선을 달고 고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지식을 하나 더 늘리는 과정이에요. 단 하나만 늘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움은 하나의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먼저 놀라움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몇 분 놀라워했어요? 초등학생 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놀라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50대, 60대 내려가면요, 놀라운 사건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저는 많이 놀라워해요. 우리가 명상 수련을 하잖아요. 우리 정신작용을 완전히 바꾸는 게 수행이잖아요. 어떻게? 근데 저는 깨달으면 몰라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식 상태를 완벽하게 10분 만에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침대에 딱 누워갖고 10분 내로 자면 돼요. 근데 아무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0분 전에 내가 눈이 떠갖고 모든 걸 보고 아는 척도 하고 많은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10분 후는 누가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게 말장난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수면을 공부를 해보면요, 이 수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작용입니다. 브레인이 완전히 쉬는 게 아니요, 수면을 만들어내야 돼요.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린을 스탑시키고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해마하고 편도쪽의 일부 작동이 일어나고 브레인 스템에서 온갖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스탑할 거는 스탑해야 되고 작동할 거 다 해야 돼요. 기적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을 잔다는 이 놀라운 능력을 수행을 통해서 획득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이 놀라운 반응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내 지식이 통째로 부정되는 순간을 만나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신념 체계가 깨져요. 신념은 목숨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순교자가 있잖아요. 그 신념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념끼리 충돌해갖고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놀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놀란 반응 이하만이 한 사람을 평생 공부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40대 공부나 지금 60대 중반에 대해서 공부가 지금이 강도가 한 1.5배 더 강하다 봐요. 나이에서도 강해져요. 3년 전, 5년 전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이 또 공부의 희열이 더 느껴져요. 놀란 반응 빈도수가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놀란 반응은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발명보다 발견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가 80억이잖아요.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거에 수천 배나 되는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굳이 어떤 사람이 노래가 새로운 발명하는 것도 연구자들이나 뭐 대학 교수들이나 이 전문가들은 하는 게 좋은데 이제는 옥석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사실은 뭘 발명한 거 별로 없어요. 그 얘기 다 아시죠? 애플은 스크린 터치부터 해가 많은 것들을 그 여러 가지 기술을 다른 연구소나 다른 데서 발명한 걸 모아갖고 조립을 한 거예요. 그 대표가 스마트폰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 발명해 놓은 걸 결합하는 쪽이 더 많은 베네핏을, 이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창의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가인가 했는 책인데 그 사람이 현장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구글링만 해갖고 독창적인 책을 하나 쓴 게 나와요. 구글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양질의 논문 베이스로 해갖고 많은 연구자들이 발명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갖고 그것만 연결해갖고 그게 굉장히 독창적인 책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발명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뭐 30년, 50년 돌아가면 발명이 더 중요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발명보다 발견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다 발명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쪽 전문 연구를 하거나 이런 사람 아닌 사람들이 더 필요한 능력은 어떤 걸 발명하는 것보다 무수한 사람들이 수천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만드는 발명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걸 네트워크로 연결해갖고 재구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도 독창적인 분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발견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 발견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 놀라움이에요. 놀라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발견해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놀라움은 산불 같은 현상이에요. 그게 반드시 번져가야 돼요. 놀라움은 내가 하나의 놀라움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순환 구조로 빠져요.
석탄을 캐러 가다가 건강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맥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리 강산도 그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전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발견의 시대예요. 그 말은 또 모든 사람이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는 능력은 놀라움의 능력이에요. 놀라움을 키우고 의도적으로 놀라움을 학습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법칙을 이야기해 줄게요. 그 질문을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질문의 답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뒤집었을 때는 그 질문이 나온 배경 전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분야를 들어가기 힘들잖아고 이제 질문을 했다면 그걸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분야 들어가는 사람이 있네라는 게 발견이 돼요. 있잖아요. 그럼 완전 새로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질문을 뒤집어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지식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에집트에 바다가 있나요? 혹시 대답할 수 있나요? 에집트에 바다가 있나요? 이 질문이. 대부분 사람 50% 정도 사람이 글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집트에 바다가 있냐 물으면 왜 잠깐 생각을 하게 할까? 너무나 간단한데 지중해 생각하면 있는데 왜 이걸 갑자기 물으면 대답을 못할까? 여기 일말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에집트를 배워요. 에집트를 배우면 반드시 피라미드를 배웠던 거예요. 에집트 하면 피라미드이고 피라미드 하면 사막이 나와요. 맞죠? 사막하고 반대 개념이 뭐예요? 바다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놀랍죠? 서치라이트 빛을 비추면 그 비추는 부분만은 밝아져요. 그거는 알아요. 그걸 안다는 말은 서치라이트 비추지 않는 모든 것은 그림자가 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에집트 하면 사막하고 피라미드를 연결했던 하나의 지식을 얻었잖아요. 얻는 그 반대 비용이 뭐였냐면 바다라는 개념이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반드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항상 있다. 이걸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의식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움을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많이 했어요. 어제 끓여보세요. 노트에다가. 그걸 뭐라 하죠? 낙서라 그래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좋아하잖아요. 고등학생 중 가면 낙서를 잘하네요. 재밌는 게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생 좀 낙서를 많이 해요. 낙서야말로 손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머리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낙서는 미리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브레인을 해보면 가장 많은 신경이 나가는 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5개, 특히 엄지손가락 이런 손가락에 나가는 신경이 피질 척수로 해갖고 이 몸뚱아리하고 다리 전체에 나가는 신경 가지보다 이게 더 많습니다. 요거하고 입술, 그 다음 눈동자, 입술하고 눈동자, 손가락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감정 정보, 그리고 도구의 발명, 이걸 전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동자의 움직임과 입술의 움직임과 손가락의 움직임이 리듬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문화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으로 되고 놀라움을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이 세 가지를 자유롭게 해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슬렁거려 보라는 거예요. 그걸 산책이라 그래요. 이거는 80대 노인까지 할 수 있어요. 중학생부터는 가급적 앉아서 공부하지 말고 영어 단어 같은 거는 걸어다니면서 훨씬 잘 돼요. 거의 3배 정도 잘 돼요. 제가 해봤더니. 가장 안 좋은 방법은 앉아서 하는 공부예요. 어슬렁거린다는 말은 뭐냐면 목적 없이 서성거린다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브레인이 어떤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것을 연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걸 자유롭게 해줘야 되죠. 브레인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느냐 하면 브레인은 시선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시선의 방향이 한 곳에 고정이 되면 안 돼요. 시선을 랜덤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리번거린다 그래요.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거. 두리번거리고 어슬렁거리면서 가장 편한 상태. 그거의 세트가 산책이기 때문에 칸트의 그 유명한 습관이 뭐죠? 평생을 산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산책한 시간이 탁 정해갖고 그 독일의 그 마을에 시계는 따로 없고 칸트가 산책하는 시간이 너무나 정하게 하고 그걸 맞췄다. 그런 유명한 일 있잖아요. 철학자들이나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했는 창의성의 방법은 산책이에요. 저도 뭐 다른 거는 뭐 생략해도 산책은 매일 합니다. 산책은 뭐냐면 놀라움을 만나는 순간순간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산책입니다. 어느 순간 그 뜬구름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사회가 이제 복잡하고 삶이 새로운 것이 없고 지루하고 이렇잖아요. 여기에 궁극적 대책은 놀라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놀라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과 브레인을 어떤 제한 조건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것도 아침 밝은 공기에 그냥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팔과 다리에 그 리듬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작동을 하고 한 10분만 산책을 하면 그 리듬이 드디어 목으로 올라오면서 브레인이 그 리듬을 탑니다. 어슬렁거리고 그 다음에 끄적이고 브레인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내 몸뚱아리가 소스라치게 놀랍고 완전히 다른 그 순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런 놀라움을 추구하는 삶이 있고 또 다수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익숙한 대로 나는 이대로 그냥 살래. 사실은 그런 패턴이 한 7, 80%잖아요. 여기에서 또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놀라움을 추적한다면 이 세계는 소란스러워 못 살 거예요. 불교가 항상 왕성할 때는 출가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회 구성원의 한 반이 출가해버리면 사회가 형성이 될 수 있나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90% 넘어가면 스탑해야 돼요. 자연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리듬입니다. 리듬의 본질은 뭐냐면 어느 것도 한쪽으로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빛과 그림자를 교본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놀라움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90% 이게 좋아요. 하면 돼요. 그러나 이걸 과잉으로 적용해버릴 때는 그 5%, 10%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리듬을 바탕으로 리듬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추구를 하고 세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바로 내가 어제 읽던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첫째도 위치, 두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다. 그게 뭐냐면요. 이 놀라움에 대한 적용도 위치에 따라 다 달리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제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 조건이 바로 정해준 게 위치가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연령대나 사회적 문화적 위치에 따라서 이 이론을 10%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90%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 점이 참 중요해요. 생물학을 특히 브레인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한 25년쯤 됐어요. 초기 한 10년 정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쏟아봐 공부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툭툭툭 가는데 어느 한 부분이 해도 계속 해마다 되풀이하면서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봤더니 결국 브레인은 대략 1000억 개 정도, 860억 개의 신경세포의 연합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경세포를 강의를 오랫동안 했어요. 했는데 매년 신경세포를 강의하는데 신경세포가 연결된 전체가 확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했더니 브레인의 구조나 뭐 많은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신경세포 자체를 안 그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경세포가 고무풍선 같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논문마다 형태가 좀 달리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항상 바뀌는 형태야. 그리고 굳이 내가 그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면 작년에 그렸던 그림이나 올해 그렸던 그림이 항상 바뀌죠. 다시 말하면 프로토 타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리게 됐다는 거예요. 신경세포를 안 그리다 보니까 신경세포 연결 전체를 그릴 일은 더욱더 없죠. 이게 악순환에 빠졌던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신경세포를 그리지 않았다. 그럼 그리면 되겠네. 간단하잖아요. 그리면 되겠네. 근데 그려봤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전에 그린 거하고 일주일 후에 그린 게 달라지잖아요. 형태가 항상 바뀌는 게 세포니까네. 살아있는 생체막이니까네. 그래서 제가 스탑. 그러면 내가 정해서 그리겠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그래서 처음에 오각형으로 그려갖고 딱 프로타입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 공부했는데 서너 달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간단히 내가 기준을 잡고 그리면 되는구나. 지금은 신경세포를 저는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벽돌처럼. 모든 패턴을 일단 원이든 삼각형이든 뭐든 무조건 사각형으로 딱 바꿔놨더니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부가 가속이 됐다는 거. 이 간단한 원리를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용어를 어떻게 정리했나 하면 대칭의 원리다. 기차를 그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만 딱 알면 되죠. 기차는 동일한 한 양, 두 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한 20개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 다음 또 아파트 단지 생각하면 되죠. 아파트 단지에 A라는 동이 있으면 한 동 속에 심지어 가구가 한 100가구 정도 있죠. 그런데 같은 동에는 모든 실내 구조가 동일하죠. 오마이사이언스. 그럼 100가구 다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알면 된다?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가구만 알면 자동으로 찍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위로 찍어내면 아파트 단지 하나가 완성돼요. 100개의 지식을 다 갖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왜? 동일한 모듈의 공간적 반복이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워 넣기라 그래요. 수학의 한 분야가 뭐냐면 특히 그 영국의 펜노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수학의 분야가 뭐냐면 타일각입니다. 우리가 욕조나 바닥에 타일로 알잖아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타일을 깔 때 기하학 패턴을 까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하학 패턴에서 가장 간단한 게 뭡니까? 가장 간단한 도형은 뭘까요? 삼각형이죠. 꼭지점이 3개인 도형이잖아요. 꼭지점이 2개면 면적이 안 생기잖아요. 직선이 돼버리잖아요. 선분이 돼버리잖아요. 자, 어텐션. 이 삼각형을 갖고 바닥을 깔아보세요. 이때 바닥을 깐다는 말이 수학이나
심지어 우주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채워 넣기라고 하는데, 채워 넣는데 가장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빈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무한대의 공간을 채워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삼각형 갖고 무한대인 평면을 다 채워 넣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단 노력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한쪽 삼각형을 180도 뒤집어 갖고 하면 뭐가 되죠? 직사각형이 되죠. 바로 사각형 그 하나를 모듈이라 그래요. 3차원에서는 정육면체 혹은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어떤 곡선도 허용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유행만 했잖아요. 흙집 지어 갖고 찜질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집에 가보면 흙 덩어리를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단층밖에 못 지어요. 2, 3층 짓기가 지극하게 어려워요. 우리 지금 100층 넘어가는 모든 빌딩, 지구상에는 모든 아파트의 99.999%가 뭐로 되어 있죠? 정육면체로 되어 있죠. 가로 세로로 채워넣기 해갖고 100개 가구가 들어가는 하나의 동이 되잖아요. 그런 동을 한 10개 정도 채워 넣으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되잖아요. 자연은, 인간의 구조물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모듈라티 원리라고 그래요. 모듈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모듈성이 갖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단위성을 획득해요. 단위성.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화폐를 생각하면 돼요. 화폐의 단위가 100원, 1000원, 만원, 5만 원이죠. 십진법 단위를 썼잖아요. 그럼 십진법 안 쓰고 한번 써볼까요? 육진법을 한번 써보세요. 혹은 칠진법을 써보세요. 자, 7원 갖고 화폐 단위를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계산하다 서울다가요. 이제 직감적으로 오죠. 단위성을 확보해야 교환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연결성이 와요. 진짜 놀라운 점은 모듈성을 확립한 연결성은 자동 연결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노력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거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부의 방법론을 찾아냈죠. 첫 번째는 바로 대칭을 만들어라. 나무잎이나 구름이나 바위는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세포가 대칭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바꿔놨잖아요. 그걸 대칭화라 그래요. 그럼 모듈이 형성되면 모듈의 세 가지 특성, 단위가 생겼죠. 단위가 생겼다는 말은 중간값이 없다는 거예요. 딱 그 하나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각형 하나로. 다른 형태가 나오면 안 돼요. 사각형 하나로 결정된 단위성이 생기면 교환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단위성을 확보 못하면 주고받을 수는 있는데 어마어마한 계산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자동 확장성. 그래서 빌딩이 만들어지고 네고 블럭 갖고 비행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모듈이 연결 확장하는 그거가 바로 순서화입니다. 자, 기차 모듈은 1차원적으로 앞뒤로 연결되죠. 빌딩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1층을 짓고 2층을 짓지 3층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순서성입니다. 순서화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네. 뭐 말하면 돼요? 대칭하면 알면 자동으로 탄 나와버리잖아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다 노력이 안 든다는 거예요. 노력이 안 듭니다. 들어도 최소화됩니다. 최소 노력으로. 거의 최소 노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소 노력으로. 시간 많이 들어갔고 뭐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에너지 엄청 들어 만들면 돼요. 그럼 그거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 시작할 때 처음부터 최소 노력을 드는 그 최소 단위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브레인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동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바로 에너지 관점에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부하를, 로드를, 웨이팅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거 근육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브레인은 이 원칙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뭐냐? 브레인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로드, 부하, 스트레스를 단계적으로 줄여주라는 거예요. 이거다 계속 집중을 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걸 강박증이 돼버려요.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집중을 강요해요. 그럼 전체를 못 봐요. 집중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한 70% 상황이 좀 좋은데 옥석을 갈라야 돼요. 집중을 모든 것을 확장해버리면 편집증이 되고 스토커가 돼버려요. 브레인은 강화시키기보다 어떻게 되냐면 편하게 해줘야 돼요. 당신 말 들으니까요. 뭐 그럴듯한 것 같은데 노래 끝에 성공하고 열심히 뭘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론 아니냐. 근데 지금 당신은 여름 펴라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갖고 삼각형으로 된 건물을 본 적 있나요? 하나 있긴 해요. 에집트 피라미드. 그거 예내놔놓고 또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없어요. 압도적으로 99.999%의 건물은 삼각형이 없어요. 지붕은 삼각형일 수 있는데 건물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면은 바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에요. 맞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브레인이 요구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브레인이 요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가장 편안하다는 거예요. 실증 안 난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그 속에서는. 이게 대칭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칭 하나를 결정한 그 대칭을 모듈이라고 그래요. 그 모듈이 입체가 되면 네고블락이 되고, 네고블락 한 피스짜리 네고블락은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수백 개, 수천 개 내고 블락이 빌딩을 만들죠. 비행기를 만들죠. 그게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는 92가지 내고 블록 갖고 만들어졌죠. 주기율표 92가지 엘리먼트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대칭화, 모듈화, 순수화는 한 몸입니다.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대칭화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내고 블록 사각형 하나를 딱 놓고 보면 안정돼 있잖아요. 그럼 안정돼 있다는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하면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변화는 생성이죠.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는 생성하는 거잖아요. 생성하는 자연의 동적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대칭은 그 속에 구조와 변환과 생성의 작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딱 꺼보세요. 평행사변형이 아닙니다. 모듈이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을 대각선으로 끄면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삼각형 반드시 어떤 삼각형이요? 직각삼각형이죠. 뭐라?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뭘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학 시간에 많이 들었던 사인, 코사인이 나오죠. 어머니 사이언스. 삼각함수가 나오죠. 삼각함수가 뭐예요? 0도에서 180도까지 주어지면 값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코사인 곡선 알잖아요. 사인 곡선 알잖아요. 곡선은 연속이죠. 연속이란 말은 뭐죠? 무한대의 숫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머니 사이언스. 바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고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말라 죽어있는 이 사각형 속에서 바로 사인, 코사인의 무한한 숫자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단 이 곡선은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무한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무한대까지 연결됐다는 건 대책 없는 말이에요. 써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가장 핵심 뭐냐면 주기함수죠. 그래서 각도가 360도마다 값이 반복하죠. 무한을 생성하고 무한을 반복한다. 사각형 속에 다 있다. 그러니까 바로 대칭은 구조를 갖고 두 번째는 뭐냐? 변환이 돼요.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변환했잖아요. 스스로 변환됐잖아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되고 났더니 무한의 숫자가 나와버렸잖아요. 생성이 됐죠. 뭘 생성하느냐면 작용을 만들어내요. 대칭이 작용을 만들어내요. 대학과정 이상의 물리학을 하면 작용량이라는 걸 액션이라고 그래요. 포스, 힘을 거리에 대해 적분하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작용이 돼요. 그리고 차원이 뭐냐면 에너지 곱하기 시간입니다. 에너지 곱하기 시간인 물리량이 여러분들 잘 아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랑크 상수입니다. 어머니 사이언스. 양자역학이라 적고 플랑크 상수라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칭이 한 속에 우주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중고등학생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노트에다가 사각형을 그린다. 곡선을 실어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칭화의 원리를 내가 한 예를 들어 줄게요. 세계사에 적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사가 크게 보면 중국사가 있고 유럽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쪽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어깨너머로 좀 공부를 좀 해봤더니 중국사 정보량이 1이라 하면 유럽사는 한 3쯤 될 거예요. 대칭의 관점에서 정보량이 3배나 많다는 유럽사를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라는 걸 대칭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잖아요. 2차원 지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 하늘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그 관점 하나만 있어도 이런 말이 탁 나와요. 산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산에는 물론 사람이 살죠. 주로 약초 캐는 사람들, 그 다음 수도하는 사람 내놓고 거의 없잖아요. 됐죠? 왜 그러면 산에는 사람이 극히 드물까? 간단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평면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평면은 누가 만들어요? 조산운동이 일어나면 히말라야나 높은 산이 생겨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생기듯이 우리나라는 경동지계라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평지가 없어요. 강원도 쪽으로 한가 봤어요. 극히 드물어요. 맞죠? 그 인구물 떨어지는 거예요. 호남지방이나 서울, 인천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구 쪽인 거예요. 한강 하구잖아요. 자, 그러면 평지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논하고 밭을 만들 수 있는 평지를 누가 만들어요? 강이 만들잖아요. 사이언스. 그럼 간단해요. 인간의 삶은 강을 따라서다. 그러면 유럽의 강 한 10개를 찾아내면 돼요. 유럽은 곡선이잖아요. 무조건 모델의 원칙은 곡선을 싫어해야 돼요. 저는 지금은 곡선을 혐오한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쪼매는 곡선도 저는 안 씁니다. 사람을 그려도 사각형입니다. 지구를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자, 그럼 유럽도 어마어마하게 해안선이 복잡하죠? 그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직사각형. 대략 가로 세로 비는 알잖아요. 자, 강 10개, 안 100개. 오른쪽 코너, 발테로 들어가는 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데르 강. 그 다음 뭐냐면 엘베 강. 그 다음 무슨 강? 라인 강. 그 다음 무슨 강? 세느 강. 그 다음 수직 꺾어갖고 대서양 쪽으로 가는 강? 루아르 강. 그 밑에 뭐냐 하면 가론 강. 에스파니아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강. 타구스 강. 그 다음 지중해 있는 변 들어가면 되죠. 이탈리아 툭 들어와 있고. 그럼 지중해 가는 그 강 하나 그리면 뭐냐 하면 그게 로온 강. 그 다음 이탈리아에서 이쪽에 나오는 강이 포 강.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 뭐죠? 그리스 반도 있는 그 흑해가 있죠. 흑해 쪽으로 가는 강이 3개입니다. 흑해 쪽으로 수평으로 들어가는 강이 그 유명한
다뉴브강, 그 다음 위에서 내려오는 강이 드네프레강, 그 다음 그 위에 옆으로 지나가는 게 볼가강. 게임 끝. 자, 이거 가장 중요한 거, 한 10개 되는 강 이름을 이렇게 순서화하지 않으면 암기해보세요. 10배 시간 들어요. 그리고 10배 시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출이 안 돼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유럽을 직사각형으로 바꿔놔놓고 이쪽 코너 기준점 잡고 쫙쫙쫙쫙 하면 한 번 하면 평생 안 잊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국사배워도 남는 건 뭐밖에 없죠? 태동, 태세, 문단세, 화이. 그게 바로 순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대칭이 안 보일 때는 무조건 대칭을 만들어라. 그걸 대칭화. 그럼 대칭화된 하나의 정리화된 패턴, 2차원의 사각형을 모듈이라고 그래요. 모듈이 되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으면 순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자, 에너지가 최소화되니까 자꾸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공부는 평생 하는 거잖아요. 왜 대학 졸업하면 다 공부를 놓아버렸을까요? 힘이 들어서 놓은 거예요. 우리 브레인은 에너지 세이빙, 에너지 전략 머신입니다. 탁월하게. 그래서 강의가 좀 재미없으면 졸죠. 그거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별 도움 안 되는 이야기 하면 조는 게 맞아요. 바로 이 브레인이 쓰는 게 시간당 4g의 글루코스, 포당을 씁니다. 꼭 그것만 먹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입시철에 대학 정문에서 후배들이, 선배들이 와서 여쭈고 초콜릿 주는 게 맞아요. 시험실에 들어갈 때 야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포당, 설탕, 요거요. 오케이? 야는 아주 고급 에너지만 써요. 야의 최고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줄이는 쪽으로 작동하는 게 브레인입니다. 이 원리를 하면 바로 창의성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의 원리도 열심히 어려운 걸 매달리는 쪽이 아니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또 댓글에 이상한 이야기 할 거예요. 뭐 아니 노력해야 성공하는 거지. 당신은 무슨 말이야. 학생들 탕게 놀게 만들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굉장히 어려우면 항상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에너지가 적은 방식이 뭔가 쪽으로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답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200가지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 민족이나 각 시대마다 적합한 방식이 있어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요. 내한테 가장 맞는 길을 찾는 게 브레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몇 년을 했는데 실력이 안 는다. 그럼 스탑해야 돼요. 딱 스탑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를 메타 사고를 해야 돼요. 이걸 셀프 어웨어런스라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1년, 3년, 5년 했는데 실력이 안 올라갈 때는 계속 밀어붙이지 말아요. 왜냐하면 야는 근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 나면, 힘들면 셔틀을 날아버려요. 야를 달래야 돼요. 오래 하려면, 즐기려면, 평생 하려면 야를 달래야 돼요. 야를 달래는 방법은 야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너가 가장 시간을 쏟아보고 했는데 결과가 신통찮지? 그럼 계속 하지 말고 잠깐 쉬어봐. 그리고 가만히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왜 다른 분야는 실력이 막 늘어나는데 이 분야는 실력이 안 늘었지? 조망을 한번 해봐. 숲을 한번 봐. 네. 그래서 이 공부의 원리는 대칭화, 모듈화, 순수화. 브레인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단위를 찾고 최소 단위를 자동적으로 연결하면 에너지가 미니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맥락입니다. 맥락은 도대체 뭔가? 우리 삶주에 항상 있어요. 두 사람 사이 대화를 할 때 전화 통화를 한다 합시다. 뭐 하다 뭐야? 말이 돼? 그런 말 해본 적 있죠? 그 말 언제 씁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 때 터무니없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맥락하고 하나도 매칭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맥락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 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래서 그래? 글쎄란 말 쓰잖아요. 그거 언제 써요? 당신이 하는 맥락을 70% 내가 이해를 하겠고 나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 한 30% 특히 그 한 5% 부분은 내가 동의할 수 없어 할 때 쓰는 말이 글쎄. 다 뭐죠? 저 사람하고 내하고의 맥락의 중첩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걸 설명할 맥락을 찾고 있어요. 맥락을 딱 찾았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게 아하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맥락을 찾을 때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맥락을 교모하게 장시간 내 맥락을 타인한테 옮겨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그걸 옛날 용어로 하면 세뇌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자, 가스라이팅은 언제 일어나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에 설득을 하고 교모하게
나의 맥락을 타인에 심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범죄 행위까지로 가느냐 하면 그 나의 맥락이 뭐죠? 바로 나의 맥락에는 나의 욕구, 나의 본능, 나의 갈구가 들어있죠. 나의 목적이 들어있죠. 금전적이거든 뭐든. 그러니까 그건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맥락이란 말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는가 네 가지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맥락이. 구체적으로 맥락은 이 브레인 과학에서 어떤 데 많이 나오느냐 하면요. 크게 세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어떤 장소에 관련된 맥락이 있어요. 그걸 뭐냐 하면 공간적 맥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시간적 맥락이 있어요. 세 번째가 우리가 매일 만나는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이 뭐냐 하면 사회적 맥락이에요. 이 공간적 맥락과 시간적 맥락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공간적 맥락을 뭐라 그러냐면 패턴이라고 그래요. 자, 아까 대칭의 원리에서 이야기할 때 채워넣기를 했잖아요. 목욕탕 바닥에 타일을 채워넣잖아요. 이 채워넣기라는 게 바로 공간상으로 채워넣기를 했을 때 무늬가 생기죠. 그게 바로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 맥락이 패턴이고 패턴을 만들고 패턴을 읽어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의 변화의 패턴, 사기운이 고무하게 속이는 그 말의 패턴에서 그 낌새를 읽어갖고 사기를 안 당하는 패턴, 공간 패턴입니다. 공간 맥락입니다. 시간 맥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인과 법칙이라 그래요. 바로 시간은 전후가 있죠. 바로 이전에 일어났던 일하고 지금 일어났던 일,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죠.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는 반드시 나중에 온다. 시간상으로. 그 법칙이잖아요. 그게 바로 시간 맥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맥락입니다. 사회적 맥락을 빨리 읽는 사람은 정치평론가 같은 사람들, 정치계로 가는 사람들은 그 감이 탁월해야 돼요. 사회적 맥락은 끊임없이 바뀌는 인간의 욕망의 집합체잖아요. 그 맥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게 사회적 맥락이에요. 사회적 맥락은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그걸 분위기라고 그랬죠. 그 맥락을 빨리 못 캐치하는 사람은 센스 없다 그래요. 공간 맥락, 패턴, 시간 맥락, 인과, 사회적 맥락, 분위기. 오케이. 그러면 저 공간 맥락이든 저 사회적 맥락이든 시간 맥락이든 다 끝에 들어오는 건 뭐죠? 맥락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지? 너 도대체 뭐야? 우리한테 왜 이렇게 중요해졌어? 왜 그럴까요? 맥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맥락의 다른 이름이 뭔가를 찾아보면 돼요. 이게 공부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능동적 학습이라고 그래요. 레고블록처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학의 아버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재, 창의성의 데피니션을 내리는 게 있습니다. 독창적인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비슷한 거, 같은 걸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의를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닿지 않죠, 여러분들? 느낌이 안 오잖아요. 아니, 비슷한 거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다른 거는 금방 알죠. 우리는 차이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비슷해지면 찾기 어렵죠. 그래서 위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같으면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죠.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천재는, 창의성은 어떤 완벽하게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이라는 걸 깨달는 거. 그게 바로 천재라는 거예요. 그걸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았던 거예요. 두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현상이 근원에 가서 같은 걸 알아내는 게 바로 학문을 하는 거다. 지금 뭘 같은 걸 찾아서 맥락하고 뭐가 같은 걸 찾으면 많은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맥락과 뭐가 같을겠어요? 이게 뭐 동물한테 필요한 거예요. 맥락이 우리 인간한테만 필요한 거잖아요. 거의 다가. 그럼 인간 정신작용이잖아요. 그러면 인간 정신작용에서 맥락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측. 예측이 왜 중요할까 물으면 간단해요. 밤에 깜깜한데 계단을 내려가 보세요. 10m 못 내려가죠. 넘어지죠. 바로 예측 없으면 우리는 한 발도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측이라는 거물을 던집니다. 지금 최근 브레인 과학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의 행동조차도 예측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끊임없이 예측을 투사해야 되고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황당하게 할 수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 그래서 이 맥락은 바로 기억을 만듭니다. 우리 브레인의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맥락 기억. 두 번째, 탈맥락 기억. 낮에 우리가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농담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맥락이 맞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낮에 일을 하고 할 때는 맥락에 맞는 기억만 불러와요. 맥락에 맞는 기억을 뭐라 하냐면 사건 기억이라고 해요. 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사건에 일어난 기억. 그래서 맥락 기억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장소, 공간, 그 다음 시간, 언제 어디서 누가가 들어있는 게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했다면 내 감정이 섞여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는 이 맥락 단서가 붙어있는 기억을 사건 기억, 그걸 다른 말로 일화 기억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하루 종일 경험했던 걸 적어보세요 하면 A4 용지 서너 장 적을 수 있죠. 바로 맥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로 맥락 기억은 무제한적입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돼 버리잖아요. 됐죠? 용량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중고등학교 공부에 그 많은 거 그렇게 자동으로 기억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잖아요. 수학 공식 뭐 온갖 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기억이라는 거예요. 글자로 표현된 기억은 대부분 의미 기억이에요. 의미 기억은 바로 탈맥락 기억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모든 출발은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어떤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생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맥락 기억으로 출발해요. 내가 감정을 느낀 거는 공포 반응이든 뭐 두려움이든 분노든 다 분석해 보면 어떤 장소에서 내가 불같이 화를 냈던 거예요. 그 장소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장소하고 시간이 있으면 그건 내 기억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딱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장소, 이 시간,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분위기, 이 순간의 느낌은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맥락 기억이에요. 그래서 용량이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게 특수하다는 말이잖아요. 유일하잖아요. 특수한 거는 다른 거하고 공통점 있나요? 없죠. 우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주에 이거하고 비슷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모을 수 있나요? 다른 거하고 결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의 기억은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면 이 특수성의 가시를 잘라버려요. 바로 시간하고 공간적으로 잘라버리면 공동 패턴만 남아요. 내가 경험했다는 패턴만 남죠. 오케이?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거는 팩트잖아요. 거기에 시간 내나 공간 맥락이 없잖아요. 그 맥락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미국 역사를 배울 때 울진군 후포라는 쪼매난 중학교에서 봄볕이 들은 어느 날 그 강의를 들은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하고 시간을 잊어버리고 팩트만 남아있잖아요. 오케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자, 그 장소 시간이 없어도 이제 내가 접근할 수 있죠. 언제든지 적시부터 올릴 수 있죠. 지금 이 강의하는 이 순간에도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그냥 떠올렸잖아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맥락이 없이 들어갔잖아요. 그걸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생각하기가 있고 생각나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다 무심코 떠오른 얼굴. 우리나라 노래 있죠. 그거 떠오르는 겁니다. 그거는. 모래사장에 우연히 동그라미를 그리다 보니까 그리운 옛 애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맥락으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떠올랐잖아요. 그게 탈맥락 기억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배웠던 모든 공부했던 기억들은 탈맥락 기억화돼서 의미 기억으로 장기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들은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은 반드시 처음에 맥락 기억에서 시작해갖고 맥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 중에 가장 강한 맥락은 뭐죠? 내 감정의 맥락이에요. 그건 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패턴을 잊어버려도 그 분위기에 가면 싫어. 다시 이야기해드리면 공간 맥락, 시간 맥락이 매핑이 되고 그 꼬리표가 있는 기억을 맥락 기억이라고, 그걸 사건 기억, 다른 말로 일화 기억이라고 하고, 그 용량은 무제한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시간하고 공간적으로 붙이면 영원히 있지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잊어져요. 그래서 맥락이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맥락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맥락을 벗어나면 심지어 미쳤다 소리가 들어요. 우리는 맥락을 벗어나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거 똑같아요. 그걸 넌센스라 그래요. 당혹스럽죠. 황당해지죠. 자, 그래서 가장 현실 생활 중에는 사회적 맥락이에요. 사회적 맥락이 분위기가 됐다 그랬죠. 그럼 분위기에 민감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끄끄러운 사람들하고 반대적인 개성을 가진 사람하고 화합에 살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거는 다양한 사람이 만들어서 어우러져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나는 어떻게 저 물결을 타는가, 그걸 봐야 된다. 사회적 맥락은 결국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살기 편안한 사회로 바꾸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답답한 사람을 만나면 힘들죠. 엄청나게 로드 걸리죠. 모든 사회적 분위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죠. 어디 가도 합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대화 중에 몇 가지를 안 씁니다. 나란 말을 안 씁니다.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내 감정의 맥락에 충실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상대도 그래? 나도 다른 생각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타인 또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맥락이 다르다는 거예요. 싸워요. 그래서 주어를 생각해야 돼요. 나란 이 주어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내 경계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타인이 들어와요. 내 대화 속에서 나란 말을 몇 번 썼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맥락은 리듬을 갖고 흘러요. 맞죠? 그 말은 뭐냐면 동교화를 시켜야 돼요. 바로 욕망의 동교화. 보여줄까요? 동교화 예를. 자, 월드컵 축구. 자, 코리아 팀 주장 우리 손흥민 탁 나와갖고 어떻게 하죠? 딱 팀원들 모아갖고 둥그랗게 손바닥을 내갖고 으쌰 하면서 하나 둘 파이팅!
뭐죠? 욕망에 동기화요. 맥락을 하나로 딱 맞췄죠.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각자가 이기고 싶은 마음에 동기화를 일으키니까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는 더 큰 사회적 맥락을 만들었죠. 맥락의 동기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청도, 공감도 중요하는데 첫 번째가 아니에요. 동기화예요, 동기화. 속도를 맞춰야 된다. 누가 빨리 가도 안 돼요. 그럼 내가 넘어져요. 두 사람 다리를 묶어 놓은 거예요. 빨리 가는데 내가 못 따라가면 내가 넘어져 버려요. 그럼 질질 끌고 가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동창회를 많이 가잖아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고등학교 때 동창회를 가면,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옛날에 다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 많이 싸우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다 화해를 하잖아요. 동창회 가는 순간 60대 넘어갔는데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싸웠던 걸 갖고 또 다투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면 그때 우리가 그랬지 하면서 지금 나이든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많이 실망을 해본 그 사회 많은 그 맥락 속에서 그게 바로 전체적 맥락이에요.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맥락의 범위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가.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논지는 맥락의 크기가 숲을 보는 맥락에서 하는가 나무를 보는 맥락에서 이야기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논쟁의 거의 90%는 바로 그에 생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우리나라에 도가 한 7, 8개 있잖아요. 그 도가 있으면 경상도, 경상북도로 합시다. 경상북도에는 군이 예를 들면 한 20개 정도 있다 합시다. 한 10개 있다 합시다. 그러면 군수가 군의 경계지대에 뭐 그런 토지나 그런 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군 단위 도시 개발을 할 때 두 군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도지사가 보면 어떻게 돼요? 도지사 관점은 그 도 전체가 잘 사는 관점이죠. 군수는 자기 군이 잘 사는 관점이죠. 그러면 다른 도 관점에서는 마이너스일 수 있죠. 그럼 대통령이 보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전체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행복을 느끼면 되죠. 그럼 누구의 맥락을 따라가야 되죠? 바로 숲을 보는 맥락을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공부는 숲도 보고 나무도 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직 숲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보는 거는 조망을 해야 되잖아요. 조망을 한다는 말은 내 그 분야를 꿰뚫어 봐야 되잖아요. 더 높은 맥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숲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 올라간 사람이 1년에도 수백 명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계를 돌려갖고 1950년도 그때 뭐 한두 명밖에 1년에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8,800 올라가는 사람이 수백 명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베이스 캠프를 높이 쳐요. 공간적 맥락을 높여준 거예요. 자, 옛날에는 해발 2,000m에서 베이스 캠프를 쳤다 하면 지금은 해발 5,000m에서 쳐요. 만약 해발 8,000m에다 베이스 캠프를 치면 올라가야 되는 게 한 100m 올라가야 되잖아요. 베이스 캠프를 높여라. 이게 히말라야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 숫자가 많아진 결정적 그겁니다. 자, 그럼 그걸 맥락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학문이나 사업이나 이걸 점진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훈련해야 되는 건 딱 하나다. 사업을 보는 거,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거, 어떤 단체를 보는 거, 내 공부를 보는 걸 맥락의 플랫폼을 높여라. 맥락을 확장하라. 적어도 군수가 아니고 도지사 관점에서 보라. 대통령 관점에서 보라. 더 맥락을 높여라는 거예요. 그럼 맥락의 범위가 커지면 전체 윤곽이 되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맥락은 짧게 맥락을 쓰는 사람은 낚시꾼 같은 거예요. 그거는 1차원적이잖아요. 그건 낚시꾼이에요. 맥락을 넓히면 낚시가 아니고 뭐가 되죠? 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거물이 되면 고기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고 수만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요 관점입니다. 맥락을 넓혀란 말이 이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마무리해 드릴게요. 숲을 딱 보고 나면 개별적인 행동 강령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공부는 숲을 보는 맥락밖에 없다. 제발 나무를 보는 공부는 없다 생각하면 돼요. 있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전적으로 90% 훈련은 숲을 보는 훈련을 하라. 그러면 나무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다. 맥락을 넓혀라. 직관은 보통 사람들 굉장히 핫한 토픽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직관을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혼동을 하고 있는 게 직관하고 직감을 구분해야 돼요. 보통 대부분 쓰는 거는 직관이 아니고 직감을 써요. 직감을 쓸 때는 나는 그렇게 느꼈다는 게 뉘앙스가 풍겨요. 나는 그렇게 느낀 거야. 그건 직감을 쓴 거예요. 직감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감각하고 링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직관은 궁극적으로 기억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관은 뭐냐면요. 무의식적 자동 연결 학습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직관은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직관의 뿌리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직관의 뿌리를 조사를 해봤더니 감각에서 오는데 우리 감각은 8개가 있습니다.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나머지 3개는 뭐냐 하면 균형 감각, 고유 감각. 마지막 8번째 감각이 뭐냐 하면 뇌 수용 감각.
그런데 우리가 직감이 링크되어 있는 감각은 뭐냐면 이 7가지가 아니고 딱 마지막 뇌수용 감각이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렇기 때문에 직관은 본능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본능적으로 직관을 쓰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의식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바로 기억하고 링크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 자동적 연합학습이라는 거예요. 직관이. 그럼 직관을 뭐 쓰겠다고 쓰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직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화 못하기 때문에 신비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직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직관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직관을 써야 될 때와 직관을 쓰면 위험할 때를 구분하는 그것이 90%입니다. 직관을 쓰면 안 되는 5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미리 출처를 좀 밝힐게요. 호주의 신경과학자가 쓰는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받습니다. 조엘 피어슨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신경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직관은 위험하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잘 쓸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집중보다 직관이 우리 브레인을 최고로 잘 쓰는 방법이다.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직관을 쓰고 싶을 때는 순간적으로라도 딱 스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메타 싱킹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셀프 어웨어런스,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직관은 자각하는 상태가 아니죠.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직관은 쓰고 싶은 욕망, 갈증이 확 올라와요. 특히 무작위적인, 애매하고 무작위적인 상황일수록 사람은 직관을 쓰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무작위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관을 끊임없이 쓰는 경우를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은 어마어마하게 팽창하잖아요. 뭐 사주 간상부터 시작해갖고 뭐 다수 대중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갖고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 이거는 그래서 직관을 쓸 때하고 안 쓸 때를 구분하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누구나 막연하거나 애매한 상황을 만나면 어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직관을 쓰려 하면 메타 사고를 할 정도의 훈련을 한 사람. 그 메타 사고란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직관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내 상태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분야의 달인들, 대가급 사람들만 직관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아주 리얼한 대목이 나와요. 뭐냐면 직관을 가장 많이 쓴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죠. 누구나 다 알죠? 스티브 잡스야말로 전 세계의 그 젊은 사람들의 미적 감각을 아이폰에 적용을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요청이 생겼고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은 다수 대중의 마음을 훔쳐간 거죠. 직관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잡스의 그런 일대기나 이런 거 잠깐 보면 팀워크 할 때 자기 주장, 자기 직관을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그 직관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알죠.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이 조금 어려운 암이긴 하지만은 재력을 갖고 그 정도 총명한 사람 같으면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하면 생존 확률이 꽤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스티브 잡스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예요.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선고가 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 몸에 칼을 대지 마라. 나는 식이요법으로 나설 수 있다. 인체 생리학이나 의학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산업 디자인, 아이폰 그 디자인에 세계적 히트를 친 이 놀라운 직감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전공하지 않는 분야의 직관을 쓴 거죠. 현대의학 치료를 거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잘못된 직관에 의해서 생이 끝났죠. 뭐 70대도 안 됐잖아요. 이 얘가 많은 걸 시사한다. 직관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전공 분야 아닌 직관을 쓰지 마라. 이게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직관은 말 그대로 중고등학생용이 아니에요. 전문가용이에요. 더 나아가서 전문가용도 아니고 자기 분야에만 쓰라. 달인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만이 직관을 쓰면 덜 위험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직관을 흥분했을 때, 분노했을 때, 충격이 왔을 때는 직관을 쓰지 마라. 충격적인 사건 보면 직관을 쓰고 싶죠.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직감적으로 하잖아요. 자, 불났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지? 다 직감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정답은 뭐죠? 다 알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훈련된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생존 확률이 높다는 거 다 알죠. 그건 직관에 반해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움직여요. 특히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흥분했을 때나 위험한 상황이나 화를 냈을 때는 직관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대표적인 게 뭔가 싸울 때잖아요.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어설프게 말리다가 그 사람 두드러 맞죠. 그거 왜 그럴까요? 직관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을 말리기로 왔는데 저 사람도 저 사람하고 한패가 아니냐라고 순간적으로 직관이 잘못 작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났을 때는 직관을 쓰면 안 돼요.
네 번째, 직관은 확률적 사안에서는 쓰지 마라. 확률이 높을 때는 써도 돼요. 확률이 높은 사안을 뭐라 그러죠? 뻔한 거죠. 그럼 직관을 안 써도 돼요. 직관을 마음대로 써도 크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뻔하니까 상황이. 그런데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건, 상황에서는 거의 90% 직관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왜냐하면 우리 브레인은 숫자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확률이 낮은 사안이 뭐죠? 도박이죠. 자, 노름꾼이 왜 계속 돈을 잃으면서도 그 도박을 못 벗어날까요? 자, 옆에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야, 이번에는 왔어. 이번엔 될 거야. 아,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뭔가 공기 냄새도 좀 달랐어. 그동안 내가 많이 그랬지. 직감적으로 오늘은 어제 꿈자리도 느낌이 왔어. 많은 직관을 썼죠. 그런데 이 사건은 뭐예요? 도박이라는 내가 돈을 딸 확률이 수학적으로 원래 낮은 게임이잖아요. 확률이 낮은 게임에서는 결코 직관을 쓰지 마라. 그때는 뭘 써야 되느냐 하면요. 공식을 쓰라. 언제든지 직관보다 강한 것은 공식입니다. 공식은 언제든지 작동해요. 근데 직관은 확률이 높은 때나 조건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난 예를 들어줄까요? 태종, 태세, 문단세도 공식입니다. 그렇게 모듈화된 공식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공부의 핵심은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면 직관을 쓰고 싶을 때는 공식을 대체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식을 언제든지 써도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직관은 뭐냐 하면 직관은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문화적 상황에 따라. 인도에 가서 수업 시간에 고개를 끄덕거리면 교실에 쫓겨납니다. 자, 우리는 수업 중에 강의 중에 고개를 끄덕거리면 알아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말인데 인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면 당신 이야기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래요. 쫓겨나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 가서 이렇게 하면 목욕에 해당돼요. 불가리아 가서 이렇게 하면 욕에 해당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제스처도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맥락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관을 쓰면 안 돼요. 황당해져 버려요. 그럼 직관은 반드시 문화적 맥락 속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직관은 쓰기 전에 세 가지를 훈련해야 된다. 첫 번째, 숫자 민감도를 높여라. 가장 뭘 훈련하냐면 숫자를 딱 만나면 민감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아침을 보면서 지문을 보잖아요. 오늘 아침에서 본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중고 자동차를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한대요. 세계 4위인가 5위래요. 65만 대를 수출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숫자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 그 세부 들어가면 어느 나라로 수출하는 거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리비아에 가장 많이 수출한다는 거예요. 기억되잖아요. 설득받는 정보가 왜 기억에 남을까요? 숫자에 민감하게 그런 거예요.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숫자는 바로 측정입니다. 자, 온도를 재고 날씨의 풍속을 재고 기압을 재고 뭐로 다 하죠? 숫자로 하죠. 숫자에 민감해지면 세상이 측정 가능해져요. 세상이 측정 가능해지면 바로 예측해요.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적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만이 직관을 사용한 예측을 써도 점점 안전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숫자에 민감하라. 그럼 숫자가 보는 순간 브레인에 갖다 붙는다. 근데 숫자는 나이가 들면 인간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50 넘어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숫자입니다. 그중 날짜부터 먼저 사라져요. 그래서 치매의 전조 조건을 의사들이 먼저 딱 진단할 때 할머니 오늘이 며칠이요? 물으면 자, 여러분들 오늘 며칠이요? 물으면 갑자기 대답 안 나오죠. 그러면 이 달이 몇 월째요? 물으면 오늘 10월 달이요? 그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가 몇 년이요? 물으면 갑자기 안 떠오르면 치매, 전조로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게 숫자라는 게 나이들은 먼저 사라져요. 그 말은 뭐냐면 20대, 30대 올인해야 되는 게 숫자의 민감도입니다.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 인출에 민감하라. 미끼에 민감하라. 자, 기억을 한다는 거는 인출하는 과정이잖아요. 기억이라는 물고기를 낚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미끼가 잘 작동해야 되잖아요. 미끼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미끼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지렁이를 쓰든지 큰 거 잡으려면 심지어 꽁치도 미끼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인출하는데 매번 미끼를 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미끼의 비용을 제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대원칙이 뭐였죠? 브레인은 건축이 아니다. 무조건 어떤 경우도 비용을 최소화하라. 에너지를 최소화하라. 그러면 기억을 인출할 때 비용을 가장 최소화하는 미끼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두 문자입니다. 국제기구, WHO나 모든 국제기구는 약자를 쓰죠. 이거는 제3의 언어입니다. 한자에서는 그걸 어떻게 쓰죠? 사자성어로 쓰잖아요. 그 말 속에 많은 뉘앙스, 적어도 수백 년 농축된 뉘앙스까지를 한꺼번에 전달하잖아요. 4개 한자로 갖고. 그거는 대규모의 정보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한 단계 높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많은 기억법이 있는데 저는 기억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봐요. 공부가 어느 정도 단계로 올라간 사람의 기억법은 딱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약자입니다. 초등학생 어떻게 하죠? 바나나는 길다, 길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뭐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스토리를 만들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느냐면 강의 중에도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어려운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데 나중에는 비유밖에 기억을 안 해요. 믿기만 남는 거예요. 달을 보라고 가르쳤는데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게 믿기의 함정이에요. 그러면 믿기를 가치를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약자입니다. 제3의 언어입니다. 언어라 생각하시고 약자를, 두 문자를 언제든지 써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직관은 무의식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무의식하고 누가 소통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인체 기능에서 운동이 소통을 합니다. 술이 아무리 취해도 술을 안 먹지만 아파트 가면 현관 나키가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나키를 딱 보는 순간 손가락은 알아요. 나는 지금 집에 나키를 몰라요. 근데 나키를 딱 보는 순간 손가락을 움직이면 숫자가 따라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오마이 사이언스. 발이 움직이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생각이 따라 나와요. 무의식이죠. 그래서 운동은 대부분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직관을 어떻게 불러내는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산책하라는 거예요. 다리가 움직이면 새로운 생각이 따라와요. 손가락을 움직이면 우리 집 비밀번호 숫자가 따라 나와요. 바로 손가락 움직임하고 발의 움직임이 무의식적으로 기억의 창구를 열어버려요. 이게 바로 직관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직관을 쓰는데 가장 안 좋은 기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 일본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집중이야말로 직관을 가장 훼손시키는 정신작용이다. 놀랍죠. 집중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집중은 하나요. 그걸 뭐라 하냐면 작업 모드라 그래요. 근데 창의성은 뭐냐면 분산 모드예요. 이완했을 때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숲을 보는 맥락이에요. 숲을 보는 맥락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는 어부에 해당되는 거물을 쓸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는데 여러 가지 많은 편리한 점이 있죠. 그렇게 쓰는데 스마트폰은 집중을 강요하는 머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 항목만 보잖아요. 그럼 숲이 안 보이죠. 지하철 타고 한강을 건너보세요.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는데도 처음부터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때 소리치고 싶어요. 저 석양 한번 보자고. 그게 바로 숲을 보는 맥락이잖아요. 직관이 틀리면 미래의 방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다 망해버리잖아요.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가면 빨리 망해버려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의성을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새로운 뭘 만들고 이런 쪽으로 봤다는 거예요. 창의성은 뭐냐면 몇 년 만에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한 적 있죠. 야, 쌩쌩해졌네. 들어본 적 있죠. 창의성은 생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창의성이에요. 우리는 너무 세부로 들어갔던 거예요. 문제를 잘 풀고 참신한 생각을 하고 그거는 구성 요소일 뿐이지. 그래서 비교하자면 탱크를 갖고 개미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 잘 풀라고 창의성이 나온 게 아닌데 건강하고 항상 유연하고 그 다음에 항상 대인관계가 좋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창의성이 필요한 거지. 그걸 다 모은 걸 뭐라 그러죠? 삶을 예술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걸 딱 볼 수 있는 게 얼굴 표정이죠. 야, 너 쌩쌩하네. 야, 하나도 안 늙은 것 같으네. 그 사람 잘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의성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창의적으로 돼가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봤더니 창의적으로 된 사람은 민감한 사람. 대충 동의할 거예요. 민감해야 디퍼런스를 알죠. 차이를 알죠. 차이가 생겨야 밸류를 매길 수 있죠. 근데 어릴 때부터 민감한 사람은 어려워요. 까다롭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변 봤죠? 까다로운 사람은 남하고 잘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럼 웅크려들어요. 근데 민감한 사람이 부모나 좋은 친구를 만나갖고 안전에 울타리를 싸면 개방적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주위 환경이 좋아갖고 개방된 세계로 나가게 되면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나죠. 그래서 민감성에서 개방성으로 나가요. 여기까지는 다 그럴듯하다 느껴지죠. 근데 세 번째가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최근 이론입니다. 창의성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 과잉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과잉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과잉됐느냐? 세 가지 과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의 과잉. 두 번째, 정서의 과잉. 세 번째, 지적 욕구의 과잉. 이게 세 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이 경쟁이 막 일어나는 넓은 세계로 나가게 되면 끊임없이 새로운 차이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 감정이 막 일어나겠죠. 그러면 감정의 민감성, 감정의 과잉이 일어나겠죠. 운동성의 과잉은 금방 와닿지가 않죠. 그게 무슨 이야기지? 예를 들어 줄게요. 몇 년 전에 그 히트 쳤던 책 중에 하나가 요양원에서 거의 100살쯤 되는 노인이 요양원 담을 뛰어넘어갖고 온갖 일을 벌레갖고 그걸 소설로 쓴 거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북한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 유명한 소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인이 되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은 움직임이 많아요. 두 번째,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요. 세 번째 뭐냐면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욕구가 폭발해요. 운동의 과잉, 정서의 과잉, 지적 욕구의 과잉. 이게 다 결합되어 있어요. 한 사람 속에 일어나니까 상호작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적 욕구, 지식이 많이 쌓이니까 감정을 표출할 때도 그 강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죠. 분위기에 맞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방 안에 웅크려 있지 않고 끊임없이 대인관계를 추구할 수 있죠. 단체를 만들 수 있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과잉이잖아요. 이제 금방 이해됐죠? 대부분 사회적으로 좀 이룩한 사람의 특징은 과잉입니다. 근데 그 과잉은 지적 힘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의성에서 무시했던 세 번째 중요한 팩터가 창의적인 사람은 흥분을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흥분 잘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죠. 특히 우리나라 문화 같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엔진이 강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넓은 세계를 만났죠. 그러면 지적 탐구가 계속 작동하겠죠. 그럼 새로운 세계 계속 확장돼 나가겠죠. 그러면 두 가지로 갈라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의 세계를 만나고 또 하나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외부의 바깥의 모든 세계상을 만나고 내면으로 들어와서 자기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부로 들어오니까 외부 소음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바로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의 공통 특징이 고독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자기의 자아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착화된 견고한 자기의 편견, 자기의 자아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탐색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 자아상의 단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아상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끊임이 없이 지식의 힘으로. 그걸 표현하면 자기 삶의 예술적 창조가 되죠. 바로 니체가 했던 말이죠. 자기 삶의 예술적 창조가 바로 창의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반드시 고독한 내면의 세계를 탐험해야 되는 거예요. 고독한 내면의 세계에서 자기의 프레임이, 자기의 견고한 편견이, 자기의 유전적 형질이 내 앞에 거북스럽지만은 나의 장단점이 오롯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부수고 매일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상의 매 순간 재구축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아름다워지겠죠. 예술적 삶의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창의성은 궁극적으로 매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창의성은 결국은 우리 한 인간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드리면 창의성은 내가 스스로 내 단점을 직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리뉴얼, 갱신하는 끝없는 자기 재구성의 과정이 바로 창의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의성은 궁극적으로 생생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가 믿는 종교, 직업보다 공부를 더 위에 놓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예술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